정도면 이제 전망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공병호 TV에서 이제 투자 섹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들은 내년 또 자본시장, 주식시장이나 또 디지털 자산 시장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오늘 비트와이즈라는 회사에서 이제 전망치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교적 내년은 좀 낙관적이다 이렇게 보고 특히 이제 한국에서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은 내년 또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 상황 특히 이제 유동성 공급과 관련해서는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 또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들이 나오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말 시장은 굉장히 지금 어렵죠. 오늘도 아마 주가가 좀 많이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강릉에서 이제 해변이 굉장히 많이 유실되는 모래밭이 유실돼 버리는 거죠. 그 문제가 사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변이 사라지는 현상 이 부분을 오늘 미국 사례를 동원해서 여러분과 함께 안목과 시야를 넓힌다는 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요 근래 이제 공병호 TV를 사칭해 가지고 밴드 가입 등을 유도해서 거액을 여러분들 사기당하는 그런 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하시고 요즘 이제 AI 같은 것이 많이 발전돼 가지고 음성이나 이런 부분을 다 복제를 해서 마치 제가 밴드 가입을 권유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니까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게 되면은 유튜브 측에 연락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국 유튜브를 아예 안 보기 때문에 일일이 이제 발견해 가지고 신고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피해자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힘을 대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얼마 전에 워렌 버핏이 그런 그 연례회의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똑같이 복제를 한다고 그럽니다. 목소리 같은 경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는 뭐 실방송 이외에는 일체 다른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제 그런 구상이나 의견 같은 걸 알려면은 방송을 보면 되는데 밴드를 가입해 가지고 돈을 크게 잃어버린 분들이 나오니까 참 저도 난망하고 안타까운 거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오늘 이제 한국 문제부터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한미 회의를 이제 거듭 차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주파, 동명파, 자주파라는 표현보다도 뭐 자주파가 아니고 종복파라고 부르는 게 더 낫죠. 북한에 이게 충실하게 그렇게 활동하는 한국의 지도층 인사들이 있기 때문에 용어는 자주파 그런 게 자주파라고 보기보다도 언어의 타락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자주파라고 보기보다도 그냥 종복파, 친북파 이렇게 부르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는 것을 잘 읽고 그래야 이제 나라가 독립을 유지할 수가 있을 건데 지금 이제 586 뭐 전부는 아니지만 완장을 찬 사람들 가운데서는 젊은 날에 받았던 그런 사상적 세례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중국이 다 적대적이고 북한이 적대적이고 지금 러시아가 여러분들 다 적대적인 상황이 돼버렸는데 여기서 자주를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나라의 안위 같은 경우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오늘 이 보시면은 사설에 한미 회의까지 아마 당국 회의를 통일 정책과 관련해서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아마 미국 측의 접촉 라인이 통일부 모양입니다. 한미 회의까지 거부, 도를 넘은 자주파
동명파 충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이걸 보고 제가 떠오른 것은 참 사람들이 철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야, 이렇게 잘못하다가는 나라 자체가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겠구나. 물론 선거를 여러분들 장악당했을 때 이런 것은 다 이미 예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철들이 없는 사람들이 여기 보시게 되면 아마 이제 이 정동영 씨가 이른바 자주파 친북파의 수장인 모양입니다. 무슨 약점이 잡혀있는지 모르겠는데 제 눈에는 친북으로 보이는데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사람마다 다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북한이 하고 싶은 이야기, 북한이 아쉬운 이야기, 북한이 꼭 해줬으면 하는 이야기를 꼭 그대로 여러분들 통일부 장관이 돼 가지고 이렇게 그냥 앵무새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 북한 측하고 상당히 이렇게 긴밀한 관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두 국가론 뭐 이런 것도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위성락 실장은 외교부 출신이니까 그래도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 한미 당국이 12월 16일 날 대북정책 조율회의를 했는데 북한 담당인 통일부가 불참했다. 이제 불편하니까 그냥 거부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미국은 외교 안보라인에 대개 국무부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뭐 통일부 같은 그런 단체가 없으니까 아마 접촉 라인이 대북 정책은 통일부로 되어 있는 모양이죠. 이런 내용이 이제 지금 나왔는데 통일부 측은 한국과 미국의 대북 공조회의 자체를 남북관계 해방권으로 인식한다. 이게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지 않습니까? 나라가 이름 1948년도 재헌의회로부터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부터 시작해 전부가 여러분들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70년 80년 계속된 거죠. 그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대북 공조회의를 남북 관계를 해방한다 뭐 이렇게 이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네요. 북지원에 앞장섰던 전직 통일장관 6명은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제재의 문턱을 높이는 부정적 역할을 했다. 한국 사회가 얼마만큼 대북관계에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지를 전직 통일장관 6명이면은 북한을 자주 왔다 갔다 했을 것이고, 북한을 자주 왔다 갔다 했으면 북한에서 여러분들 잠을 자는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이상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뭐 더 잘 아실 테니까 더 이상 제가 입에 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직 통일장관 6명이니까 전부 다 대한민국에서 좌파 정부에서 대개 통일장관을 했을 것이고 아마 수차례 이런 북한을 갔다 왔을 것이고 북한에서 이런 잠을 잤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통일부는 북한이 가짜 비핵화 쇼를 하는 것이 명백한데도 유엔 안보리 제재까지 무시하는 대북 지원을 하려고 했다. 아주 뭐 문제인 거죠. 오늘 한 분께서 윤 대통령 생신일입니다. 윤 대통령이 12월생이고 제가 5월생이죠. 대통령하고 제가 같은 해에 났으니까. 윤 대통령이 뭐 감옥에 갇혔으니까 안타깝죠. 인간적으로도 안 됐고 또 사모님 자체도 이렇게 지금 몸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윤 대통령이 더 잘하셨어야 되는 거죠. 예상했던 대로 경고했던 대로 고생을 지금 하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선거 문제를 본인이 다 알고 있었을 건데 시작부터 여러분들, 그러니까 인생사라는 것이 이런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야무지지 못하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냥.
전쟁에서 진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이러면 사는 게 낭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이 돼서 야무지지 못하면 맨날 여러분들 사기 당할 것이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크게 다르겠습니까? 야무지지 못하면은 그냥 골로 가는 것이 인생사지 않습니까? 너무 야멸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국제관계도 마찬가지고 전부가 다 그런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못 살리면은 그냥 본인이 당하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를.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 정면 돌파했어야 되는 거죠. 주변 사람이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5년 동안 여러분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 이 문제를 들여다봤습니까? 감옥에 나오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앞뒤를 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방송 진행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한 분이 오늘 윤 대통령 생신이라 하면 윤 대통령이 12월 18일생인 모양이네요. 제 기억으로도 12월생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 제가 5월생이니까. 마지막에 책임은 자기가 지는 겁니다. 오늘 방송 보고 투자 결정하시는 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 박사 이야기 듣고 투자를 했는데 돈을 벌었다. 그 돈 내한테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 박사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 내가 돈을 잃었다. 그건 내 돈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죠. 아래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최고 책임자가 되면 최종적인 결정과 모든 책임을 본인이 다 짊어지는 겁니다. 투자가 그렇고 나라 일하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된 건 안 된 거죠. 그런데 국민들이 죽을 고생을 하게 됐으니까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윤 대통령 여러분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앞으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할지는 별로 감이 안 오실 겁니다. 그까지 안 보일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앞으로 고생을 하겠습니까? 여기 이제 이 자주파 친북파의 이 책임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고 있는데 한미연합 연습 조정 하지 말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북한 이익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은 대한민국 이익을 위한 겁니까? 두 개 국가론을 여러분들 정동영 씨가 들고 나오는데 그게 북한 이익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이익을 위한 겁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그게 대한민국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정동영 장관은 최근 유엔군 사령부의 비무장지대 출입 허가권 행사를 비판하며 주권 국가로서 체면이 많이 아니다. 그러자 유엔군 사령부가 12월 17일 비무장지대 출입 통제는 고유권한이라는 이례적 성명을 발표했다. 북한이 여러분들 아쉬운 것은 전부 다 정동영 씨가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동영 씨가 북한을 몇 번 다녀왔겠습니까? 북한에서 며칠 밤을 잤겠습니까? 누구든지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저 양반은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인데 아니면 남조선 인민공화국의 통일부 장관처럼 저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의심을 가진 사람이 수없이 많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다녀왔습니까? 북한에서 몇 번째 밤을 잤겠습니까? 저는 금강산 여러분 금강산 관광할 때 일치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입장이 확고했기 때문에 그 돈이 북한 주민들을 억압하는 체제 유지 비용이 될 건데 전부 다 여러분들 그냥 생각 없이 다 전 국민이 여러분들 금강산 어떻든 간에 정동영 장관 등은 이른바 자주파 가로 열고 친북파 외교부 출신인 위성락 실장 등은 동맹파로 불린다.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는 이날 통일부 지지를 밝혔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한 분이
밑에 의견들이 어떤가 보니까 한 분이 말씀을 잘 해주셨네요. 북한은 핵탄두 50개를 보유하고 있고 한반도 유사시의 조중동맹조약에 따라 대한민국의 적국으로 자동 참전하는 중국은 핵탄두 600구를 보유 중이다. 2024년에는 북러 군사 동맹조약 체결로 유사시 북러 상호 군사 지원토록 되어 있다. 따라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 하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북중러 3개국 군사 동맹체제를 상대해야 되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은 우방국가의 강력한 동맹을 통하지 않고서는 혼자서 이들 북중러 3개국 군사 동맹체의 핵위협에 대응하여 생존은 물론이고 번영을 보장받기 힘들다. 얼마나 이런들 똘똘하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제 한국인들은 외부의 적뿐만 아니고 내부의 적들로부터 엄청난 위협을 방하는 겁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60년 아마 12월 18일생인 것 같습니다. 그 대통령 이름 당하고 있는 고초를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이해하겠는데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의 고통을 앞으로 당하겠죠.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에 이제 자주파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이런 자주파라고 보기보다도 너무나 용어가 타락한 용어인 것 같아요. 종북파 이렇게 부르는 게 훨씬 더 그분들한테 더 적합하고 그러니까 모든 걸 사실대로 표현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오늘 양상훈 씨가 요즘에 눈치를 많이 보고 글을 써죠. 토픽이 없었던지 뭐 이런 토픽을 골랐네요 보니까. 양상훈 씨는 이제 주필이니까 뭐 신문사 살림도 생각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많이 바뀌었죠. 옛날에 비해 가지고. 예. 나라가 어려워지면 조선일보도 큰 역할을 한 거죠. 여기 이제 양상훈 주필 칼럼은 읽어보면은 제가 오랫동안 글을 써봤기 때문에 글 쓰는 사람들의 마음을 짚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비교적 눈치를 많이 보는 글을 써죠. 여기도 뭐 크게 눈에 드러나지 않게 또 언론사에 있으니까 또 독자들한테 너무 벗어나지 않게 이렇게 이제 뭐 글을 이렇게 올렸는데 여기 이제 보니까 정종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정원장 등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대북정책이나 한국의 최기밀들을 전부 다 자주파가 장악했구먼. 친북파 수장들이 한국의 정보 라인을 전부 다 장악을 한 겁니다. 그 국정원이 상당히 고급 정보를 다룰 건데 국정원에 이종석 씨가 아주 전통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여당 얘기를 또 남북파라고 표현했네요. 자주파가 아니고 친북파라고 표현하지 않고 김정은에게 남북 대화를 간청하고 있다. 남북 대화를 뭐 간청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군 대북 확성기 전면 철거, 국정원 TV 라디오 대북 방송 중단, 북한이 좋아할 만한 일은 다 했네요. 한미훈련 축소 조정, 군사 분계선 북은 군훈련 중지, 남북은 서로 다른 두 국가란 북한 주장 수용 시사, 제재로 북핵 포기 안 된다는 정동영 발언, 북한은 미국 타격 가능한 3대 전략국가 중 하나는 평가, 한미 대북 정책 공조의 가동 중단 주장, 제외 국민들 북한 관광 희망 발표 등 마치 소나기처럼 대북 구애 정책을 발표했다. 북한 당국이 얼마나 좋아할 수 있는 그럼 왜 이렇게 하냐 이야기죠.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나이도 꽤 먹은 사람이 이렇게 친북적이고 그런 행위를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 양반이 북한을 몇 번이나 다가왔을까 갔다 왔을까 몇 번 잤을까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죠. 결론은 안 내리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애걸복걸이란 낱말 그대로다.
정부 초반에 벌써 남북파와 한미동맹 중시파 사이의 갈등이 표면화되는 것도 남북파의 조급증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된 거죠. 옳고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북한 주민을 생각하게 되면은 북한 당국하고 북한 주민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어떻게 하면 앞으로부터 좀 더 이런 시간에 북한 주민들을 자유롭게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들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현재 나라가 상당히 많이 어려워진 거죠. 내부적으로 도덕적 자정작용이 여러분들 중단됐기 때문에 뭐 내부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네, 그래도 오늘 조선일보 주필이 이렇게 딱 정리해 주니까 그동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여러분들 취임하고 난 이후에 북한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추진했는가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이제 확연하게 이런 일들을 했구나 알 수가 있고, 정동영이란 누구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든 간에 김정은은 그동안 남쪽 민주당과 해온 모든 거래가 결국 자신들에게 큰 피해가 됐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다 죽어가는 여러분들 북한을 살려준 것도 다 되게 민주당 정부가 여러분들 뭐 김영삼 정부부터 시작했습니다마는 민주당 정부가 큰 역할을 한 거죠. 김씨 정권이 남쪽 민주당과 거래한 이후 탈북 형렬도 늘어났다. 그 양상훈 주필의 핵심 주장은 김정은의 입장에 생각해 보게 되면은 민주당의 친북 활동들, 친북적인 활동들, 북한이 좋아할 만한 그런 모든 활동들이 오히려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해가 됐다, 이렇게 김정은이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양상훈 주필의 핵심 주장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또 그렇게 상대방 입장에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김정은은 남조선 호칭을 대한민국 한국으로 바꿨고, 김정은은 현재 상황에서 정권을 유지하는 길은 주민들에게서 남북 통일, 한민족, 동포에 따위 생각을 완전히 제거하고 한국은 적대적인 다른 나라로 세뇌하는 것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이제 북한 측의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북한을 돕는 모든 정책과 제도가 펼쳐지더라도 김정은 입장에서 일단 남조선하고 이런 같이 협력을 하는 것은 본인들의 체제 유지에 위협이 된다, 이렇게 보는 시각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몸이 단 정부가 이런 김정은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파격적인 선물을 주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뭐 어떤 선물이 있을지는 감이 안 오는데 아무튼 간에 북한이 좋아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그래서 북한이 감동을 받아서 잘 지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김정은의 생각이 남쪽 민주당과 20년 거래를 재평가한다면은 민주당의 대북 구애가 장기적인 흡수 통일 전략 아니었냐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양주필의 문제인식은 김정은의 입장에 생각해 보게 되면은 북적을 이름 흡수하기 위한 일환으로 친북적인 그런 활동을 해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다. 이게 이제 양상훈 주필의 그런 판단이겠네요. 자, 이렇게 보시고 어떻든 여러분 제가 남북관계나 이런 것도 보면은 사람이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좀 정의로운 거, 옳은 거, 그리고 선한 거, 이런 게 대한 열망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위에서 내려온 북한 동포들을 눈에 마개를 씌워가 여러분들 휴전선을 통해서 북쪽으로 보내가 죽음을 맞도록 한다. 그거는 인간이면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 공무원이 이름 실족을 해가지고 북한 측에 억류됐는데 그걸 내평가자가 이름 사람이 죽도록 만들었다. 그거는 선악 개념이나 이런 부분에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북한의 현금 따발 여러분들 수천억 이면 안겨다 준다. 그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지? 그 선악 개념이 사람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정의가 이런 밥 먹여주냐 이렇게 하지만 정의가 무너지게 되면은 그 사회가 부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부패의 끝자락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치?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애국심, 그다음에 또 예를 들면 성실함, 선악에 대한 구분, 정의로움, 도전정신인 게 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 무형의 자산 자체가 허물어져 버렸으니까 뭐 자식들한테 이제 뭘 가르칠 겁니까? 옳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감이 안 옵니다. 성실하게 살아라, 옳게 살아라. 그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자신감 있게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근본이 전부 다 사기를 치고 하는 건데. 무형의 자산이 무너지게 되면은 제가 나이가 들어보면서 노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은퇴를 하고 노년을 맞게 되면은 개인이 현직에 있을 때처럼 마음의 중심에 딱 서 있어야 여러분들 생활이 유지가 되는 건데 자기 마음의 중심이 허물어지게 되면은 그럼 무너지는 거지 않습니까? 다 마찬가지인 거죠. 정신이 살아야 부도 만들고 여러분들 부도 여러분 창출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경제뉴스 하나 보고 다음에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경제뉴스 어제 여러분들 이 소식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포드가 전기차 생산을 포기한다. 물론 소형차는 유지하지만 포드의 주력 상품인 픽업 트럭 F150입니까? 여기 보시면은 미국 사람들 특히 픽업 트럭을 굉장히 좋아하니까 이 포드의 F150 맞네요. 150 중형 트럭이죠. 중형 트럭. 포드 CEO가 어제 이걸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고 포드가 전기차 차종을 포기했다.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형차 전기차는 유지를 하는데 포드의 주력 상품 가운데 하나인 대표적인 그런 브랜드인 F150 픽업 트럭 전기차 생산을 중지하겠다. 어제 보니까 뭐 여러분들 엄청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미국 연방정부가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그런 보조금 지불을 중단하니까 한 대당 여러분들 어제 얼마였습니까? 한 대당 5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으니까 이것도 이제 더 큰 손실을 보조금을 지불해가 이제 유지를 했는데 경쟁에서 밀려난 거죠. 마침 이제 어디에 그런 보도를 다뤘기 때문에 이제 오늘 여러분들 조선일보 일면 톱 뉴스가 나왔네요. 경제뉴스도 일면 톱 뉴스가 올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트럼프 발의 2차 전지 쇼크 포드와 맺었던 LG 엔솔 구조 계약 해지 미국의 전기자동차 혜택 폐지에 따라서 포드가 전기차를 축소하면서 LG 엔솔과의 이런 구조 계약 해지뿐만 아니고 SK온과 맺었던 합작 사업도 이제 갈라서게 됐다. 이런 내용이 나왔네요. 어제 마침 다룬 주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미국 세액 공제를 없애자 포드 자동차가 전기차 생산 라인을 이제 없앤 겁니다. 픽업 트럭은 전기차를 생산 안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왕승차 업체 포드와 맺은 9조 6천억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해제한다고 12월 17일 공시했다. 주가가 많이 빠졌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의 귀책 사유는 없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자동차 보조액을 여러분들 줄이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제 생산 라인을 단종을 시키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계약이 여러분들 한 회사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단연 계약이겠지만 10조 원 상당의 여러분들 계약금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아마 차종 가운데서도 픽업 트럭은 상당히 고부가가치 차종일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가 미국 시장을 공략해서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데 아직 이제 트럭 시장은 조금 미약하죠. 이번에 아마 중형 트럭을 하나 출시를 한 것 같은데 트럭 시장은 아직도 여러분들 개척해야 될 그런 미개척지인데 포드는 최근 전기차 구매에 적용되는 세액 공제 혜택이 폐지되자 전기차에서 한 발 물러서 비교적 수익성이 높은 하이브리드와 내연기관 차량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사업 전략을 수정했다. 포드 경영진들이 고민을 많이 안 했겠습니까? 투자도 그렇지만 경영도 결국은 자원 배분의 선택과 집중이니까 이익에서 이제 손을 빼는 것이 더 수익성을 높일 수 있겠다. 뭐 이 시장은 이제 테슬라가 다 먹겠죠 앞으로. 이에 따라 판매 부진이 컸던 대형 전기 픽업 F150의 라이트닝 생산을 중단하고 저가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 장치 등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생산 라인에서 이제 이쪽이 빠지는 겁니다. 대부분 이제 회사들은 자사 상품의 생산 라인을 다 이렇게 구축해 가지고 다른 회사들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제 뭐 돈이 안 되니까 이런 중대형 픽업 트럭의 전기차 생산 라인을 이제 포기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보고 이제 뭐 당장 바로 하루 전날 SK온이 포드와 배터리 동맹을 해체하는 3년 5개월 만에 각자 노선을 가기로 한 이 뉴스도 포드 자동차의 그런 중대형 픽업 트럭 생산 라인 전기차 생산 라인을 포기 이거하고도 연결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음은 세계 문제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방송을 딱 준비하다 여러분들 컴퓨터를 켜니까 해변이 사라진 겁니다. 강릉 해변에. 이게 이제 보통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그냥 뭐 모래 좀 집어넣어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동해가 이제 서해안에 비해서 조금 물살이 세지 않습니까? 이런데 이게 이제 대부분 다 이게 이제 앞으로 여기까지 다 들어올 거라고요. 그죠? 열흘 만에 와르르 전문가도 우려하는 강릉 현재 상황. 그래도 한국은 뭐 양반입니다. 상황이. 이제 오늘 보니까 이 이제 백사장을 공사를 해가지고 모래를 채웠는데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공사를 통해 가지고 수십억을 투입해 가지고 여러분 채운 모래가 다 유실이 돼버린 겁니다. 파도가 겁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보니까 이제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저거는 과학적으로 이미 규명이 된 상황입니다. 바다바람을 막는 구조물을 모래사장에 인접해 지으면은 100% 모래가 깎여 나가는 겁니다. 백사장 침식을 막고 싶으면 해안간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아스팔트 도로 설치 시에 100m 정도 멀리 떨어져 지어야 됩니다. 100m 정도 토지를 활용 안 하는 것도 좀 무리한 요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전문가 식견을 이렇게 이야기한 분들이 늘었는데 이게 이제 미국의 동부 해안은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동부 해안. 미국의 동부 해안은 전 해안이 그럴 겁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일단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도시 같은 경우는
기반이 또 침하되죠.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니까. 그리고 거기다 이제 허리케인 같은 그다음 겨울 폭풍 같은 것이 맞물리면서 심각한 그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이 보시면은 기사를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미국 기사에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까? 매사추세츠주의 네트킨의 저택 붕괴 위기. 이게 2020년 3월 18일 기사거든요. 매사추세츠주의 대표적인 부촌인 네트킨 섬은 해안 침식으로 인해 수백만 달러 가치의 저택들이 바다로 추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기사들이 수없이 나오거든요. 검색을 해보면. 그다음 여기는 또 아주 뉴욕에 가까운 부촌이죠. 햄튼. 뉴욕의 상징적인 부촌인 햄튼 지역은 최근 겨울 폭풍으로 인해 백사장이 통째로 씻겨 내려가는 피해를 입었다. 롱아일랜드나 이런 데를 가보게 되면 대서양이 굉장히 좀 이렇게 거칠지 않습니까? 파도가. 이런 게 여러분들 수시로 떠오르죠. 이렇게 이런 백사장이 그냥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고 난 다음에 소실돼 가지고 이런 집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다음 여기는 노스캐롤라이나의 아우터뱅커스. 최근 몇 년간 해안가 집들이 실제로 바다에 빠지는 영상이 공개되어서 충격을 주었던 지역입니다. 주택이 바다로 붕괴된 4년 만에 10배나 증가됐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바다에 이렇게 여러분들 주택지까지 전부 다 침식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플로리다주의 해수면 상승. 그러면 이제 보험료가 주택 관련 보험료가 올라가고 시장의 주택 가격이 바로 떨어지겠죠. 플로리다 해안가는 침식 문제와 더불어 천문학적으로 치솟는 홍수 보험료 문제가 결합되어서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떠오르죠. 여기 이제 대개 임시 조치로 이 비치 널리스먼트라는 그런 뭐 전통적으로 바다에 있는 모래를 퍼다가 해변을 늘리는 그런 작업인데 그것도 여러분들 해변에 모래를 쏟아 놓으면 그게 굉장히 부드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좀 센 이런 파도가 오면 또 다 썰어가 버리는 모양이죠. 그 이제 부동산 영향을 바로 미치는 거죠. 과거에는 오션 프런트가 최고의 가치였지만 뭐 예를 들면 바닷가 풍경이 보이는 그런 바다나 호수에 인접한 그런 데에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제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 자산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오션 프런트, 바닷가에 면한 그런 건물들이 위험 자산으로 보이는 거죠. 긴 시각을 사람들이 갖기는 쉽지가 않은데 긴 시각으로 보면은 고지대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맨하탄도 상당히 제가 볼 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동해안에 인접한 그런 도로나 이런 부분에 영향이 많이 이제 이게 여러분들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되게 그렇게 해안에 모래가 유실되면은 사용하는 방법이 대규모 모래 보충돼 수십억에 수백억 정도 드는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해저에서 파낸 엄청난 양의 모래를 해변에 골고루 펴서 해안선을 인위적으로 넓히는 건데 그런데 조금 더 큰 파도가 오게 되면 전부 다 쓰러져 나가는 그래서 세금 먹는 하마라고 불리는데 이게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강릉도 불과 얼마 전에 수억 원을 들여 가지고 모래를 메웠는데 다 여러분들 썰어가 버린 겁니다. 이제 다음은 인공구조물 주민인데 지오튜브라 불리는 거대한 포대기 같은 특수 섬유 튜브 안에 모래를 가득 채워서 해안선을 따라서 길게 배치하는데 겉보기에는 거대한 둑처럼 보이고
모래가 씻겨 나가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습니다. 뭐 그거는 여러분들 상상이 가네요. 큰 포대에다가 모래를 담아 가지고 그걸 제방처럼 쌓는 겁니다. 그럼 파도가 오더라도 모래가 올라가가 여러분들 그다음에 바다로 유출이 안 되니까. 이 네트킨이나 햄튼 같은 부유층이 사는 지역에는 바로 밑까지 파도가 들이닥칠 때 급하게 지오 튜브를 쌓습니다. 하지만 주 법률에 따라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임시 허가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은 이런 뿌리가 깊은 식물을 심어 가지고 이렇게 모래 언덕을 두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래 언덕이 유실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그다음 이런 미국에서는 부자들은 집 전체를 통째로 옮긴다고 그러네요. 돈이 많은 부촌에서만 볼 수 있는 진풍경입니다. 해안 침식 속도가 너무 빨라서 대책이 없을 경우에 수십억에 달하는 저택 전체를 유압지역으로 들어올려서 거대한 트레일러에 싣고 내륙으로 수십 미터 이동시켜서 다시 이런 집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참 오늘 강릉 문제가 강릉이 문제면 또 뭐 삼척이나 이런 데도 다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새로운 도전 과제가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구하는 셈 쳐가지고 미국 사례를 한 번 더 봤습니다. 100m가 5개월 만에 사라지네요. 자기 집을 해안선으로부터 축구장 하나 정도 100m 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에 그 집을 은퇴 시절 내내 살기 위해서 구입했는데 5개월 동안에 여러분들 100m 정도의 백사장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전부 다 문제가 있는 지역이죠. 대개 이제 도시들이 우리도 마찬가지면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러면 형성되지 않습니까? 여기 유명한 도시가 조지아의 사바나,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찰스톤, 뭐 그다음에 잭슨빌, 그다음에 여기에 아틀란틱 시티, 카지노 많이 하는 데죠. 그다음에 이제 뉴욕, 뉴헤븐, 예일 대학이 있는데 프로비던스, 브라운 대학이 아마 있을 겁니다. 보스턴 이런 지역들이 다 대서양에 면했는데 허리케인이 치고 오면 여러분들 조지아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통해가 올라와 가지고 뉴욕까지 덮치는 경우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해안 지역들이 전부 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여러분 2025년도 11월 10일 기사입니다. 여기 노스캐롤라이나일 겁니다. 아우터뱅크스의 건물들이 여러분들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건물 지키는 분들이 해안가에 얼마나 이런 많이 유실되어 있으면 집들이 뭐 이런 집에 건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집을 수선하는 분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가 이제 아마 이렇게 모래톱 같은 것이 오래 형성돼 가지고 이런 데 이런 주거지가 다 형성된 겁니다. 여기에. 여기가 버지니아주네요. 델라웨어, 뉴저지. 이 기사를 여러분 한번 제가 보니까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강력해진 폭풍으로 인해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아우터뱅크스의 해안 침식이 가속화되고 주택 붕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수십억을 들여 가지고 모래 보충 사업을 모래를 이런 뿌려 가지고 해안권에 해안선을 넓히는 작업을 하더라도 자연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벅스턴과 로덴슨 지역에서 2020년 이후에 총 27채의 주택이 바다로 붕괴되었고 최근 2달 사이에 16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주택을 구입할 당시에 해변까지 축구장 1개 길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수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단 5개월 만에 집이 바다에 휩쓸려가는 등 자연환경의 변화가 전문가와 주민들의 예측을
비웃듯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50억을 들여가지고 모래를 뿌리는 작업을 했는데 그런데 뭐 그게 소용이 없는 겁니다. 돈 먹는 하마라는 거죠. 모래 보충 사업, 우리가 흔히 하듯이 이제 모래 퍼가지고 여러분들 해안선을 넓히는 작업입니다. 해안 지역의 미래를 보여주는 탄광의 카나리아 전문가들은 보여준 탄광의 카나리아, 이제 앞으로 해변가가 어떤 식으로 변해갈지 이런 부분에 대한 미리 예고하는 것을 탄광의 카나리아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은 아우트뱅크스의 상황이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기후변화에 직면한 미국 내 다른 모든 해안 지역이 겪게 될 미래를 보여주는 경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대도시들도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참조를 한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00m 정도의 백사장이 유실되는데 몇 개월이면 충분하다고 그러네요. 침식이 선형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에피소딕 강풍이나 이런 것이 여러분들 불게 되면은 급격하게 해안선이 그냥 침식이 돼버리는 모양입니다. 강력한 허리케인이나 겨울 폭풍이 오면은 단 하루 만에 수십 미터의 모래를 바다로 끌고 가버립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스케일도 엄청나게 큰 것 같아요. 이미 기초가 약해진 상태에서 대형 파도가 한 번 몰아치면은 100m 축구장 길이 정도는 순식간에 해변의 모래를 다 가져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여기 이제 여기를 통해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휴양지가 조성되어 있으니까 아니 은퇴하는 사람이 아우트뱅크스에 집을 사면 안 되는 거죠. 은퇴하신 분들은 내륙에 집을 갖고 있고 바닷가가 보고 싶으면 여러분 차 타고 가 보면 되는 겁니다. 이런 데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뭐 이게 아우트뱅크스는 아우트뱅크스입니다. 육지에 붙은 해안이 아니고 바다 한가운데 길게 뻗어 있는 모래섬입니다. 이 섬들은 태생적으로 고정된 땅이 아니고 파도와 조류에 따라 끊임없이 움직이고 모양이 변하는 모래덤입니다. 그 위에다 여러분들 썸머하우스나 이런 걸 다 지어가 사는 겁니다. 해수면이 상승하면 이 섬들은 자연스럽게 육지 쪽으로 밀려 올라가야 되는데 그 위에 고정된 건축물을 지어 놓으니까 섬은 뒤로 밀리는데 집만 그 자리에 덩그러니 남았다가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2022년에 250억을 들여 모래를 채웠다고 하는데 이렇게 형성된 것은 밀도가 낮고 결속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좀 강한 파도가 오면 전부 다 쓸어가 버린 겁니다. 인간이 보기에 넓은 백사장이 생긴 것 같아 안심하지만 모래를 뿌려가지고 자연의 파도 입장에서 보면 다져지지 않은 부드러운 설탕가루를 씻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큰 파도가 오면 인공적으로 채운 모래는 자연 모래보다 훨씬 빠르게 쓸려 나갑니다. 이런데 여러분들 집을 갖고 있거나 이런 건 참 잘못된 투자인 거죠. 이제 해수면 상승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투자에 대해서. 축구장 길이의 모래가 5개월 만에 사라집니다. 과거에는 해안선이 변하는데 수백 년 걸렸는데 지금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 속도가 한 세대 심지어 한 계절 안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다 지금 또 그것뿐만 아니고 이게 집안이 또 치마가 되지 않습니까? 집안이. 이게 이제 보면은 미국의 집안 치마 정도를 나타내는 그런 지도인데 이게 대도시들이 잭슨빌, 마이애미, 사바나, 찰스톤, 노폭, 아틀란틱시티, 뉴욕, 프로비던스, 보스턴 이게 전부 다 집안 치마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뉴욕은 매년
2.1mm에서 4.5mm. 그다음에 이렇게 여러분들 다 집안 치마가 여기 애틀랜틱 시티 보시기 바랍니다. 3mm부터 4mm 정도 내려앉는데 해안가 도박 도시의 대형 건축물들이 집안을 압박하여 침식을 가속합니다. 위에서는 물이 차오르고 발밑에서는 땅이 꺼지는 이중의 재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릉 사태를 봤기 때문에 한번 해안 모래 상실 문제를 다루는데 맨하탄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제 오늘 제가 이 내용을 다루는 것은 리츠 투자, 부동산 신탁 투자라든지 또 이렇게 집을 매입할 때 일단 해안가가 모양이 좋지 않습니까? 풍경도 좋고. 그런데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투자죠. 좀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해안선에 투자할 때, 그러니까 대개 뭐 이렇게 보스턴이라든지 뭐 뉴욕이라는 이런 데도 주거지를 정할 때 한 번 정도 이게 어마어마한 무게입니다. 이게 이런 빌딩들이 이게 집안에 전부 다 여러분들 하중을 가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이 맨해튼이 이런 맨해튼을 가보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잡한 이런 도시가 물 흐르듯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면 저는 그런 곳을 방문할 때마다 야, 시장 경제가 너무 위대하다는 생각을 자주 하는데 상주 인구가 이런 맨하탄에 160만 정도 되네요. 주간 유동인구가 400만. 맨하탄이 이런 생산하는 그런 생산액이 8천억 달러. 1인당 GDP가 45만 불에서 50만 불이네요. 뉴욕시 내에서 맨하탄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 기업계가 10만 개, 금융업 비중이 30%네요. 상식적인 차원을 한번 여러분 정리해 봤습니다. 맨하탄에 여러분 그 높은 빌딩이 하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죠. 미국 주요 도시별 물리적 경제적 지표 비교. 뉴욕 맨하탄의 빌딩들이 7억 6천만 톤 정도 하중을 갖고 있는 겁니다. 무게가. 그게 집안이 좀 내려앉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로스앤젤레스가 5억 2천만 톤, 시카고가 3억 8천만 톤. 그죠?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여러분들 많은 맨하탄의 빌딩들이 어마어마한 이런 무게를 가할 거다. 이게 여러분들 해수면이 계속해서 이제 상승하고 그다음에 집안 침하가 일어나게 되면은 맨하탄이 아주 안전하겠습니까? 그럼 투자를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맨하탄에 투자를 할 뭐 일은 별로 없겠지만 맨하탄을 포함한 해안 도시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경고는 그래서 제가 이 부동산 시장이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다 이 계산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질적인 위험 요소라는 겁니다. 맨하탄을 포함한 미국의 동부 연안의 대도시들의 해수면 상승하고 집안 침하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맨하탄의 집안 침하와 해수면 상승이 두 개가 결합돼 가지고 걱정할 만한 수준을 넘어서 이미 도시 설계와 부동산 가치 산정 방식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30년 정도 앞을 보고 그렇게 투자를 할 때는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실질적인 위험이라는 거 아닙니까? 맨하탄은 집안 침하 속도가 연간 2.1mm에 4.5mm 정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빌딩들 무게가 어마어마하니까 그다음에 뉴욕 주변의 해수면은 전 세계 평균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2050년까지 최대 20에서 75cm의 해수면 상승을 경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해수면이 상승하는 거죠. 그러면 또 돈을 들여 가지고 뭐 차양을 막거나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지반은 내려가고 물은 차고 올라오기 때문에 실제 주민들이 체감하는 물의 높이는 수치상 학계보다 훨씬 위협적일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게 썰물하고 밀물이 있기 때문에 만조 때는 범람할 위험이 더 크겠죠. 이제 이게 이미 경고 사인이 있네요. 폭풍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만조, 밀물 때마다 하수구가 역류하거나 낮은 지대의 도로가 침수되는 현상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물의 지하실 부식과 전기 설비 고장을 일으켜 유지 보수 비용을 급증시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맨하탄에서. 과거에는 안전했던 지역이 고위험 지역으로 재분류가 되면은 홍수보험료가 천문학적으로 상승하고 이것은 바로 임대 수익률 악화로 직결되고 그다음에 건물이나 이런 것이 가격 하락을 된 거죠. 일부 은행은 장기적으로 수몰 위험이 있는 지역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30년 만기 모기지 대출을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버는 사람이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겁니다. 기반시설도 다 영향을 받을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지하수를 많이 뽑아가지고 이란의 테헤란 같은 경우는 그냥 몇 미리가 아니고 몇 센치씩 이름들 해가지고 가스 배관이라든지 도로망이나 전부가 다 지금 내려앉아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는 뭐 방벽을 쌓는다 하더라도 해수면 상승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하면은 집안 침하 속도를 고려하게 되면은 물리적 방벽이 아마 한계에 부딪힐 것 같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오션부의 가치보다도 고도의 가치를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여러분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한국 동해안은 밀물 썰물이 없어서 다행이네요. 그 대신 이제 동해안은 조금 파도가 세죠. 자, 이게 여러분들 다 돈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맨해탄 부동산 투자가 당장 종말을 맞이할 것은 아니지만 해안선에 인접한 저지대 부동산에 대한 경보는 매우 실질적입니다. 이런 위험 때문에 최근 뉴욕의 자산가들은 해안가가 아닌 내륙이나 고지대 부동산으로 포트폴리오를 분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여러분이 참조를 하시는데 허리케인 샌디가 발생한 이후에 홍수가 발생했던 지역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9% 정도 하락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예상치 보시면 2030년대는 해수면이 15에서 33센트 상승하고 2050년대는 28에서 53cm 2100년에는 1.9m 이렇게 나오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걸 상대적 해수면 상승이라고 그렇게 하네요. 지반은 침하하고 해수면은 올라가는 것을 이거를 상대적 해수면 상승. 장기적으로는 맨하탄 근처에 해안선 근처는 침수 빈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러분 참조하셔 가지고 높은 데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안가는 여러분들 오늘 한 분께서 해안가의 건물은 습기 때문에 빨리 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인테넌스에 비용이 많이 드는데 해안가는 좀 습기가 많지 않습니까? 습기가 많기 때문에 차량도 손실이 많죠. 집도 손실이 많네요. 그다음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은 습기가 참 안 좋죠.
습기가 안 좋기 때문에 뭐 이제 관절 같은 데 부담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이제 노년이 되면 누구나 간에 좀 건조한 데 사는 것이 훨씬 좋죠. 그런 영향을